네, 2020년 1월 말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기준 변화를 그냥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보면 대부분의 복지관이 전면 휴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어, 방역에 대한 기준들이 막 생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데 포커스가 있었고, 특히나 노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있어서 그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대표적인 노력으로 전면 휴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설 방역과 소독을 많이 했고요. 이 시설 방역과 소독은 시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대가 서비스의 형태로도 각 가정에 가서 그 방역이라든가 소독이 어려운 가정에 가서 소독을 해드리고 오는 그런 서비스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모두 그 안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했었고,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지관 전면 휴관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식사 서비스가 중단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때 대신 식사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대체식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서비스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는 가장 혼란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막자라는 거에 가장 포커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5월까지는 이렇게 전면 휴관 상태에서 소독과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 시기였고, 그리고 2020년 5월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또 크게 확산이 되는 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전면 휴관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씩이라도 이제 조금 이제 소규모로 모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가 다시 5월에는 이렇게 전면 휴관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완전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비대면 서비스라든가 온라인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서로가 고민하게 되고 하나둘씩 시행을 하면서 각 기관들이 그러한 그 아이디어들을 좀 모으면서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 좀 더 가까운 그런 어, 조금 더 이 지역에는 이런 게 혹은 이 기관에서는 이런 그 시도를 해보는 그런 다양한 노력의 시도들이 이 시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이 되면은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1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반년 동안 서비스 제공이 많은 부분 이제 정지되어 있다고 정체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5월달이나 이 이전에는 전화를 막 해서 안부를 묻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필요한 것들을 좀 잭으로 전달해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 7, 8월이 되면서는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 서비스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이 되면은 이제 3단계로 이제 그 격리 뭐죠, 거리두기 지침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대응 지침이 변화하면서 2단계 이상이면 실내나 대면 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준이 내려오고 수도권 지역들의 경우에는 거의 2단계 이상의 그런 단계를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실내 서비스라든가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좀 단기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달 정도부터 2021년 2, 3월 정도까지는 정말 아주 소수의 그런 이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비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5월이 되면서는 대응 단계가 5단계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예방접종 현황에 따른 시설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 여가시설들이 운영을 제대로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기가 2021년 5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그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서 그 사람 간의 2m 거리두기라든가 그 뭐죠? 이 넓이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200명이 들어가던 공간이었다 하면, 거기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들어가, 들어와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은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2021년 12월이 되면은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겠지만 1차, 2차 접종이 끝나고 3차 부스터샷을 맞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까지, 이 부스터샷까지 다 맞으신 분들만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노인복지관에 있어서 이 부분이 크게 강조가 되는데요. 다른 시설의 경우에는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독려하라라는 정도만 나왔지만,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12월 둘째 주부터였나요? 아예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르신들이 중증화를 막기 위한 지침으로 부스터샷이라는, 그리고 이런 비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아서, PCR 검사도 48시간 이내에 효력이 48시간 이내에 받은 것만 효력이 인정이 되죠. 그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야만 노인복지관에 출입이라든가 이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 처음 발병할 때만 하더라도 한 1, 2개월 혹은 길어봐야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이런 모든 코로나가 좀 물러나고 종식이 되고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런 경험이 있었었죠. 메르스 때도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1, 2개월 정도 그 복지관들이 휴관이라든가 이런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자 이 메르스도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금방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길게 느껴지진 않았었죠. 근데 지금 그래서 2020년 초기에만 하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2, 3개월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2020년 5월 정도면 되면 이제 또 다시 프로그램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 희망들이 점차적으로 더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증화는 좀 낮추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은 계속되는 분위기고, 뭐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이렇게 계속해서 대유행이 번져가다 보니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복지관들에서는 더 힘들고 지친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만남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 어려움들을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뭔가 우리가 이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긴 하지만 뭐 비대면 서비스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한 결과로 지금 현재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대면 서비스와 함께 제공이 될 수 있었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짧은 기간에 끝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5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년이 지나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멈추어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들의 확신을 가지고 비대면 서비스를
대면 서비스랑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도 보면서 각 기관들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도들이 모여서 기존에 모든 이제 대면 서비스만 중심으로 했던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가 현재는 비대면 서비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들이 바뀌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들도 바뀌고, 그리고 생활 환경들에 대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다른 기존의 복지 욕구와 또 조금 다른 복지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세미나를 주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기도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코로나19 공존의 시대 사회복지관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그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각 이제 대상자의 부분에 따라서 복지욕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노인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노인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특히나 경제 활동이 많이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립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이 극에 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아무래도 하루에 뭐 몇 번씩이라도 이웃이라도 만나고, 아니면 복지관에 오셔서 친구를 만나거나 뭘 배우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동안은 정말 대외적으로 문 밖에도 나가는 것들을 위험하다고 못하는 상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집안에만 있게 되면 우울감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높아지고요. 그런 걸로 인한 우울감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셨는데요. 그런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감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음식 주문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전화로 막 하셨는데, 전화를 걸어서 뭐 여기 뭐 한 그릇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하세요? 핸드폰 앱으로 딱 주문을 하시죠.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단순히 유튜브라든가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 말고는 주문까지 하시기는 어려운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접근이 어렵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아닌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직까지 투지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능이 전화를 걸고 받는 거 말고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환경에 적응을 하지 않고서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터넷 접근에 대한 어려움으로 정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역시나 이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기초학습의 부족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그 가정에도 아이들이 있는 집은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 대면을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집중할 수 있는 집중 기간이 짧죠. 근데 이 모든 수업들을 다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초학습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뭐 제가 아는 분 자녀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친구랑 놀 때도 요즘에는 이렇게 그 줌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같은 그런 어
SNS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상통화를 하면서 친구랑 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워진 만큼 아이들도 온라인을 통해서만 학습을 하다 보니까는 학습 격차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경험의 한계도 너무나 많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2020년도에 1학년으로 들어간 친구의 경우에는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학교에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책가방을 받아오고 집에서 줌을 통해서 선생님과 인사하고 친구들과 인사하고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처음 들어갔었던 초등학교 1학년을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극명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라도 더 경험하는 게 중요한 그 시기에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는 온라인 학습으로는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장애인분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물리치료라든가 언어치료라든가 뭐 작업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직접 손으로 몸을 만지고 물리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말을 하면서 언어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본인의 그런 재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대외 활동도 못하고 그런 신체적인 기능 향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과 그런 힘듦을 경험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대외적으로 뭐 집에 지적장애 뭐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 복지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이용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휴관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모두 이 분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분을 위해서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집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양에 대한 부담이 점점 심화되고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돌봄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로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 구조상 혹은 신체적인 특성상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도 많이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이지만 이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고독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중장년 1인 가구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통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을 입거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었을 때 더 깊은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로 드러내거나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1인 가구의 경우에 실업 위기에 처한 뭐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이라든가 돌봄 문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돌봄이라는 겁니다. 돌봄 욕구가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돌봄 서비스가 공백이 생기니까 사회적인 돌봄은 더 강화된 욕구로 표출이 되는 거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휴관을 하게 되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봐야 되고, 또 부모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이들은 또 누군가가 봐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끝없이 이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기아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 있는 그 시간 동안이라도 선생님의 보호 안에서 그 아이가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줌이라든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만약에 부모가 다 맞벌이라서 그 시간에 같이 써주지 못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 아이가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들의 보호에 대한 돌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 돌봄, 그러니까 노인의 경우에도 외부에 나가거나 뭐 어디인가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뭐 활동을 하거나 이게 어려워지니까 부실하니 가족의 돌봄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지원을 해주던 서비스마저도 대면 서비스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절이 된다면 모든 것은 이제 다 가족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외부와의 단절이 되면서 이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 돌봄 부담이 가중이 되고 뭐 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돌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욕구랑 돌봄에 대한 욕구랑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직접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복지의 특성들을 더 이상 가져가기 어렵게 되면서 사회적인 돌봄의 욕구가 점점 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돌봄 요구는 강화되었지만 그에 따라서 서비스는 또 제공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 있어서도 똑같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대면 서비스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공간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모르면 사람하고 만나기도 어렵고 사람하고 어떤 공간과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뭐, ICT를 활용한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그 로봇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데 포커스가 있었고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사람이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로봇이라든가 기계를 통해서 대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런 돌봄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디지털 격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집에서 줌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더라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혹은 컴퓨터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태블릿 정도라도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가정에 이렇게 컴퓨터 통신이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가 있겠죠. 없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디지털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제 2년차가 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면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이 디지털 격차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씨 뒤로 보이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령층, 햄버거도 낯선데 키오스크는 더 생소해. 갈수록 증가하는 무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키오스크가 등장한 햄버거 가게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참을 쳐다보고 이제 이제 원하는 버튼을 누르기 시작할 수라도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 충격이 더 심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되면서 기존에 한두 점포에서 시험적으로 했던 이 키오스크가 이제는 거의 보편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대면으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저희가 이런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커피를 주문하는 커피 가게에 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햄버거 집에 가도 그렇고, 김밥을 사 먹으러 가서도 저는 그런 데가 많이 봤고요. 푸드코트 같은 데 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고는 뭔가를 사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생소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던 뉴스에서는 나는 이제 글렀나 봐 하면서 딸에게 얘기하는 엄마의 얘기가 나와서 너무 이제 저도 눈물이 나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잘 가던 햄버거 가게 갔는데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고 기계가 놓여져 있어서 이걸 한참을 했는데 뒤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고 주문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더 있을 수만은 없어서 되돌아와서 햄버거를 사 먹지 못했다고 딸에게 얘기하는 그런 그 사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비단 그분 한 분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키오스크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한두 번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저만 하더라도 새로운 기기 앞에 서면 또 새롭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히 스마트 시스템으로 변화가 됐죠. 예전에는 창구에 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 주세요 했는데 요즘엔 창구가 잘 없어요. 거의가 이 자판기로 되어 있죠. 키오스크형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런 생활을 이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혹은 욕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제가 포커스를 노인에게 둬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생활 및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 변화와 대응 방안이라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장 큰 이제 변화 중에서 심리적인 변화가 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심리적인 변화가 특히나 노인층에서는 많이 일어났는데요. 건강한 노인의 66.2%는 코로나19 확산의 지속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7.6%는 본인이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6.2%라면은 거의 절반보다 더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무섭고 언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9.1%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면서도 59.7%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보면은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노령층일수록 치명률이 높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지병이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하면서 이런 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생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이제 건강과 의료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때가 이제 2020년이었는데요. 12월 달 정도였는데, 22.9%가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방문에 있어서 너무 어렵고 망설여진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69.8%는 됐다고 합니다. 70%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외부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동하는 게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못 하셨을 거고 활동량이 줄어서 신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왠지 병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나도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병원에 한동안 못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개인 위생 관리가 더 철저해졌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49.1%로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손도 더 자주 씻고 그다음에 소독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 위생 관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체 49.1%면 절반 정도는 더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게 됐다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림칙하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76.7%나 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타기가 힘들어.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타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9.3%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한 일에 차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인들과 교류하지 못해 외롭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이 57.2% 57.2%의 노인이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 변화는 버스를 타기도 무섭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동의 반경이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감염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올라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손주에게도 이렇게 나 때문에 얘네들이 아프게 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강하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해서 사회적인 고립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가족관계와 경제적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노인의 25.6%는 가족관계 변화를 겪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오히려 56.9%는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더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내 가족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챙기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겠죠. 그러면서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하신 분이 56.9%였고요. 반대로 좀 나빠진 것 같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43.1%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로 손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돌봄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35.5%이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무래도
그 자녀분들이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손자, 손녀는 또 어르신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남한테 맡길 수도 없고, 뭐, 어린이집도 휴원을 하고, 뭐, 학원도 갈 수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가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는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그렇게 많이 돌보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시는 비율이 32.9% 있었고요. 60대는 전체의 39.2%가 가계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전체 이제 노인 인구 중에서 60대라고 하면 조금 더 젊은 층이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50대까지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그런 경제 활동이 조금 더 이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했었던 그 디지털 이용 실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노인들의 디지털 이용 실태를 분석하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제 94%, 영상통화 가능하신 분이 73.1%,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74.5%,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이 83.3%,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이 42.1%로 나타나서 전반적인 그 건강한 노인의 디지털 활용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단순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영상 통화는 그전에도 많이 했죠. 손주들하고 이제 통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앱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서 또 이용을 하신 것 같고, SNS는 기본으로 이렇게 사진을 주고받는다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정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4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디지털 환경은 얼만큼 구축되어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택에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78.7%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우울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은 그만큼 뭔가 디지털 환경에 더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구비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바깥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거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들을 가지고 노인복지관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냐 하면 앞에서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의 그런 사업들을 틀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평생교육과 취미 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과 취미 여가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접수하는 시기만 되면 막 줄을 서서 오셔서 이렇게 접수하시고 정말 열심히 이용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노인복지관의 휴관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이라든가 취미 프로그램도 잠정 소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넘어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대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마련해서 알려드린다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축하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에 올려서 어르신들이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백 명씩 혹은 몇천 명씩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곳이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의 경우에 이제 매일 많은 분들이 이용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중단되면서
완전히 중단되다 보니까 저소득 어르신들은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싸서 드린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완화되고 나서는 정말 그 저소득 무료급식 대상이신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간을 거리두기 지침을 다 지켜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드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대상만을 대상으로 이제 무료 급식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2,000원, 3,000원, 1,000원 뭐 이렇게 내고 드시던 어르신들은 이제 드실 수가 없게 됐고 대신에 돈을 안 내고 드셔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만 일부 프로그램이 이제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노인의 맞춤 돌봄 서비스가 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 맞춤 돌봄 서비스와 사료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안부 확인의 횟수를 증가시키고 일반 돌봄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전화로 안부 확인을 주로 진행을 하다가 5월부터는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정상 운영을 또 시작을 했었는데 또 이러다가 이제 안부만 묻다가 전화로 안부를 열심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월 4일 정도 되면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시간에 나와도 돼요 하다가 5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문을 닫게 되는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안부 전화를 하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돼서 또 막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가 다시 휴관 상태로 돌아가면서 준비하던 것들 다시 또 모든 걸 접고 다시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우울감 감소를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니 텃밭 가꾸기라든가 콩나물 키트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어르신의 우울감 예방이라든가 신체 건강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사료 관리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매칭을 시켜서 서비스를 하던 것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대면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못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직원이 직접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도 배달하고 상담 서비스도 하고 방문 간호 서비스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직접 생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5월 4일부터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문서 자체가 이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2020년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기준을 가지고 적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거고요. 제가 추가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또 변화가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현재는 안부 전화는 또 진행하지만 비대면 서비스, 대면 서비스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방식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